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경축사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황들을 감안한 무난한 메시지였다. 이런 호평도 나오는 반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는 반응도 있는데요. 고려대 박태우 교수 그리고 장한대 박창환 교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10시께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를 발표했고 관련 리포터도 많이 보셨는데 네네. 이제 물론 어제 아베 대일 관계가 아마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뭐 네.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일단 오늘 대통령 메시지를 보면서 참 애국심을 좀 유발하는 그러한 워딩이 있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얼마 전에 우리가 영화 연평해전을 보면서 잊어먹었던 장병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국심을 한번 일깨운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앵커분께서 여쭤보니까 그 대일 메시지 부분을 한번 제가 네. 말씀을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뭐 아베 일본 총리가 담화 내용을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놓고 우리 청와대에서 마지막까지 오늘 8.15 경축사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고민을 하고 뭐 막판까지 관련자들이 회의를 하고 그러다가 결국 나온 메시지는 아쉽다. 아쉽다. 그러나 아쉽지만 앞으로 좀 과거와는 달리 역대 내각이 표명한 사죄, 통렬한 반성, 식민지 지배 이러한 개념을 좀 현실화하는 행동으로 미래에는 좀 다른 쪽으로 아베 총리 내각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계 개선 쪽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네. 틀을 좀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50년 동안 이 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만은 특히 왜 아베 총리 기간에 이 문제가 이렇게 쟁점화가 되느냐? 이것은 지금 일본 내에 지금 번지고 있는 어떤 그 우익들의 그런 군사 대국화에 대한 그런 열정이라든지 그런 전략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차분하게 외교적으로 연구하면서 미국과 중국과 또 여러 나라들과 협조하면서 이 문제를 대처해야지. 우리 단독 정부의 힘만으로 될 수 있는 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일 메시지는 분명히 아쉽지만 그래도 역대 내각의 그러한 그 통렬한 반성 사죄를 좀 이어간다는 간접적인 물론 제3자 화법으로 과거를 통한 표현했지만 인정을 하면서 관계 개선 촉구 쪽으로 좀 축을 이동시켰다 이런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박태우 교수님은 조금 전체적으로 뭐 현실을 고려한 뭐 긍정적인 호평을 좀 해주셨는데 박창환 교수님 이게 그 어제 아베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 뭐 우리 국민 누구나 불만이 많은 거예요. 뭐 다 공감대일 테고 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외교적으로 대응하느냐 거기서 좀 차이가 나올 텐데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영화 암살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친일 청산이 최고의 화두였는데 이런 국민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아베 담화의 내용, 진짜 꼼수 담화 아니겠습니까? 미국 내의 여론도 그렇고요. 중국의 공식적인 대응도 그렇고 특히나 일본 내부에서조차도 사과를 가지고 말장난을 쳤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걸 감안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아쉽다 그리고 성의 있는 행동을 기대한다 이거는 좀 국민 기대치에 좀 낮지 않았나. 사실 행동 얼마 전에요 그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둘러싸고 일본의 군국주의 시설들 이걸 이제 문화유산 등재할 때 일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제 노역을 한 거를 갖다가 인정한다 이랬습니다. 군함도 뭐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네. 대해서 어떠한 표기도 지금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행동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를 않는 상황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민들의 그런 여론을 모르고 이 정도 수위를 선택했겠느냐. 국민 여론이 그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미일 공조, 이 삼각 공조를 위해서 뭔가 관계 개선 쪽으로 방향을 튼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본이 지금 동북아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데 미국의 어떤 강력한 요청이라든지 또 한미일 공조를 되살리기 위해서 국민 여론보다는 대일 관계 개선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은 수위에 어떤 일본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국민들이 좀 듣기에는 조금 수위가 많이 낮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그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세미나 차원 하토야마조 일본 총리가 물론 그분은 전직 총리고 전직 내각 수장입니다만은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과거에 서독의 했죠. 예. 정치인들이 폴란드나 다른 곳에 가서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또 오늘 동아일보 7면을 보니까요 일본인
그 시민들을 제가 일반 일본 시민들입니다. 뭐 보니까 시민 의견 30의 모임 도쿄 뭐 이래가지고 광고도 나면서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진정한 평화의 목소리가 아베 정권에 의해서 짓밟혀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즉 일본도 우리나라의 남남 갈등처럼 이런 문제를 놓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어떻게든 이러한 지금 일본 내에서 평화를 사랑하고 우리 정부하는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본 내 여론을 업고 가야 되겠다는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향적으로 이번에 메시지를 놨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적 공분이나 불만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모르지는 않을 테고 이제 그런 걸 좀 알면서도 현실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꾹 참고 내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절제된 표현을 내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외교적으로 성과를 낼 것이냐? 거기에 이제 관심이 모아질 텐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에 주목한 부분이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물론 네.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어제 아베 총리는 언급이 없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사과의 말들을 과거의 사과를 인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베가. 네. 근데 지금 무라야마 다마라든지 고노다마를 승계했다 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관계 개선을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승계한 게 아니라 행동을 보겠다 그런 겁니다. 그럼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있을 텐데 그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이나 전향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그러면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지 이 한일 관계 개선 또 동북아의 어떤 전략적인 입장 변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 부분, 과연 근데 이게 일본이 받아들이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베의 사과도 사실 사과 같지 않은 사과인데 마음에 안 들지만 정말 최소한의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도 이제 다 돌아가시고 몇 분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분들 눈 감기 전에 일본의 어떤 전향적인 자세가 나온다라면은 그나마 조금 관계 개선의 어떤 여론도 조금 바뀔 텐데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관계 개선이 된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 뭐 위안부 문제까지 뭐 저희 기대치에 충족되는 발언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사실 그건 조금 현실적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지 않을까 싶고 당장 이제 저희 외교 일정으로 잡혀 있는 게 중국의 전승절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게 오늘 담화가 거의 전승절 참석을 염두에 둔 좀 포석을 깐 거 아닌가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우리가 3년 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네. 잘 안 되고 있고 역사 네. 인식의 문제, 과거사 사죄 문제. 그래서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도 있습니다만 동북아시아에서 일정 부분 한중일이 좀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면서 북한 문제를 좀 단합된 목소리를 다루기를 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과의 그런 관계 설정을 잘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외교적인 사안들을 풀 단추가 마련되지 않습니다. 네. 대북 문제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 가는 문제, 전승절에 참석하는 문제가 큰 화두가 돼 있고 또 청와대도 막판까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워싱턴과의 거리를 좁히기는커녕 우리가 지난번에 방미를 연기했기 때문에 물론 뭐 10월 16일 날 간다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중국을 먼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민감한 사안이 있고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중국에 가서 외교적으로 조율을 하겠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워싱턴에 주면서 네. 동시에 일본도 참여를 해야 되니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렇게 하겠다는 메시지를 만들어가는 이런 큰 차원에서도 이번에 광복절 경축사가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상하이 중국 상하이에서 뭐 한중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거기서는 제가 보니까 아마 동시에는 어렵고요. 네. 아마 이제 일본 총리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의 뭐 가는 쪽으로 네. 단지 이제 열병식은 참석은 안 하고 예. 뭐 별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상하이 임시정부 건물 재개관식에 네. 가서 어떤 메시지를 줄 그런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뭐 동시에 한중일 정상들이 만나는 거는 외교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도 촉박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왜 아베를 만나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돼야 되는지 어떤 현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그럼 물꼬는 틀 양국 수 있다. 정상 간의 예. 대화를 할 필요는 있는 겁니다. 박창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오늘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향후 한중일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동북아 외교까지 종합적으로 뭐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이렇게 낮은 수위의 예. 담화가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중국에 간다고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안 났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직 남은 거는 9월 3일 날 전승절 행사 퍼레이드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열병식에. 그렇죠. 예. 열병식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정도만 남은 것 같고요. 이미 가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에 방문하는 것도 10월 달에 가겠다라고 먼저 발표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중국으로 가실 것 같은데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무엇을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뭐냐라는 거죠.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셔틀 외교. 그래서 진짜로 뭐라 그럴까요? 그 정상들의 회담이 쭉 이어져 왔는데 12년부터 지금 중단이 됐거든요. 이게 영토 갈등 문제, 그 다음에 역사인식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연내에 개최되기로 약속만 받아도 일본으로서는 동북아 외교가 고립이 탈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미국의 어떤 안보를 동북아에서 대신해주는 대리인 입장으로 앞으로 가려고 안보 법안도 개정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럼 과연 한중일 정상회담 약속을 받으면 그럼 우리는 뭘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을 외교 무대로 끌어올리고 고립을 탈피시켜주면 우리가 어떤 경제 성장이라든지 또는 안보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어떤 대북 공조 부분을 확실하게 약속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에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방법에 있어서 박재 교수님 그 열병식 참석은 조금 부정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군사 퍼레이드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정부가 시진핑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과거에 그 항일 전쟁을 한 그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만의 장개석 정부가 국민당 정부죠. 국민당 정부가 했었고요. 지금 모택동 팔로군 인민해방군 정부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조금 역사적인 맥락이 다르고요. 또 6.25 때 그 전쟁을 지금 역사 해석을 지금 중국 공산당은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그걸 정당화하고 있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중국과의 그런 큰 냉전의 찌꺼기가 한반도에서 남아있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열병식까지 거기가 좀 중국의 확대된 군사력을 자랑하고 중국의 그런 국력을 과시하는 자리인데 우리 우방 정상들은 하나도 안 오고 상하이 협력 기구라 일부 이제 러시아라든지 몽골 대통령 일부 정상들만 참석하는 그런 자리에 군사적인 우방이 없는 곳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웃으면서 서 있는다는 거는 우리는 안보 위기 크게 침해된다. 이거는 굉장히 신중지 못한 접근이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큼은 안 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열병식은 좀 빠지고 그 외의 행사를 가되 중국은 가되 열병식은 참석 안 하고. 그럼요. 가야 근데 됩니다. 그게 이제 메르켈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행사에는 그 열병식에는 참여하지 않고 가서 이제 러시아랑 만난 사례가 있어서 지금 지난 5월 달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열병식 참가 부분은 득실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6.25 때 우리 적군이었고 또 지금 미국의 어떤 눈치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위기는 참석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참석했을 때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득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본과 중국의 이 금리 인하 또는 뭐 환율 인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의 어떤 결속 관계가 상당히 심한데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초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 나타난다. 그러면은 북한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게 될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물론 뭐 더 어느 것이 더 우리 안보와 국익에 또 경제적인 이득에 우선이 될 건지는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득실이 다 있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국익이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손에 잡고 있는 한미동맹의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이제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문제에서 물론 미국과 조율을 했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가입하면서 좀 소원한 부분도 있고 사드 배치 문제는 우리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이런 미묘한 사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간다는 거는 제가 보면 외교적으로 좀 무모함이 있다. 물론 뭐 우리 교수님대로 그런 이득이 있을 수 그거는 완전히 우리가 좀 집토끼처럼 손에 잡힌 이득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6.25 이후에 우리의 모든 국익의 어떤 그
안전장치 그런 핀 역할을 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우리 안보 이익인데 그것에 조금이라도 좀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접근은 지금 네.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갈지 말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가면 또 가더라도 또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그것도 아직 다 확정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 뭐 다 관측만 있을 뿐인데 박태규 교수님 그 한일 정상회담은 좀 국민 정서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한중일 중국을 끼는 방식은 모르더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지금 오늘 많은 국민들이 야당도 뭐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만 네. 아베 총리 이 담화 내용을 보고 실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거는 조금 국민 정서상 용납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국을 좀 가셔야 된다는 게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의 그런 마찰 요인을 줄이고 한중일 정상회담의 삼각 그런 그 삼국 그런 정상회담 틀 속에서 이것을 좀 녹여내자. 그래서 좀 한일 정상, 이국 정상회담보다는 중국을 끼워서 역사 문제까지 같이 다루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북한의 핵 문제, 또 한반도의 불안정한 그런 군사 안보 문제를 같이 다뤄갈 때 우리 국내적인 그런 국민들의 그 좀 불안한 그런 어떤 감정도 좀 녹이고 우리가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이런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박찬원 교수님, 그 이제 아베 총리의 이제 어떤 그런 역사인식 문제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당장 오늘이 이제 8월 10일 저희는 광복절이고 거기는 이제 패전 70주년인데 70년이 되는 거죠. 오늘 또 이제 역시나 이제 신사 참배를 다 했습니다. 강요들. 아베 총리는 참배는 안 했지만 공물료를 냈다고 하고요. 어떤 어제 담화의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행동으로 고노다마나 네. 무라야바 다마를 좀 계승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하고 좀 몇 시간 그렇죠. 지나지 않아가지고 자제해달라는 하잖아요. 얘기인데 네. 지금 아베 정권이 사실상 뭐 선거에서 지금 계속 연승이에요. 근데 아까 박대규 교수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주된 지지층이 어디냐 하면은 보수 우익 쪽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장 전환이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물론 공식적으로 지금 신사 참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비로 공물을 갖다가 지금 냈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아까도 제가 그 군함도 얘기라든지 세계 문화유산에 이 강제 노역 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과거 역사인식 문제도 그렇고 일본이 과연 행동으로 그걸 할 수 있는 여지가 과연 있을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나 또는 동북아의 외교 고립을 탈피시켜 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갖다가 충분히 더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또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렇게 지금 역사인식 문제 가지고 위안부 문제 포함해서 일본을 제외한 많은 그 민주주의 국가들이 물론 워싱턴은 전략적으로 아베 정권하고 같이 가야 되는 고민이 워싱턴 있습니다. 정부죠. 네네. 백악관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점에 일본의 66명의 국회의원들이 거기 참석하고 이런 거는 물론 거기도 선거를 해야 되고 국내에 표 단속을 한다는 그런 전략적인 고려가 있지만은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전체적으로 드는 느낌이 어제 아베 총리의 담화는 좀 국내 정치용이 강한 것 같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는 좀 대외 정치, 국내 정치 언급을 거의 없었거든요. 대외 메시지 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외 메시지 중에서 이제 또 하나 남은 부분이 대일 관계 말고 이제 남북 관계잖아요. 남북 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 오늘 좀 유화적으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뭐 며칠 전에 목함질의 사건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입니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북한이 호전적이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인 도발을 할지언정 대화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우리가 어차피 한민족을 우리가 광복 70주년 특히나 분단 이후에 지금 이질성이 심화되고 군사적으로도 이렇게 큰 대치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큰 방법은 과거처럼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대화의 물꼬는 터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 정권에서 과연 본질적으로 우리 대남 전략을 수정해서 그렇게 뭐 물론 목함질의 사건도 터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제안하는 이런 대화 제스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이 부분은 다른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북한은 독재 정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이 가장 그 정권의 목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희생되고 인권 탄압으로 굶어 죽고 이런 건 차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고민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하고 대화를 해서 얻는 것이 뭐냐, 잃는 것이 뭐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 메시지를 남기고 뭐 또 을지 프리덤 가드 훈련한다니까 강성 메시지 날리고 과거에 그런 잘못된 관행들을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럴지언정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라든지 그런 노력은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또 강한 우리가 군사적인 응징을 하더라도 대화의 끈은
놓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우리 전략입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다고. 그 박찬 교수 오늘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도 뭐 기회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꾸 대화로 나오라 이렇게 강하게 촉구를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태도를 좀 바뀔 만한 이렇게 좀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공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과거 역대 이제 과거 고입 시험이나 대입 시험 보면은 광복절 날 북한이 어떤 대화를 제시했는지 시험 문제도 나오고 그랬지만 말 그대로 정말 공허한 얘기들이었거든요. 지금 북한의 이 목함 지뢰 사건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가 금과 옥조로 삼았던 게 안보입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수위가 상당히 낮다. 뭔가 그러면은 신선한 제안이 나올까? 뭔가 남북 관계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는 뭔가가 나올까 그랬는데 역시나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DMZ 평화공원 문제라든지 이산가족 문제 외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국민 여론이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 분노도 크고 또 안보 컨트롤 타워가 있기는 한 거냐 이런 불만들도 지금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대화를 제기하고 이런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곧 을집 프리덤 가드 있죠. 훈련이 있으면은 다시 또 남북 관계에는 경색될 수밖에 없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지난번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북한의 고위층이 인천 아시안 게임에 왔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5.24 조치 해제라든지 이런 전향적인 조치가 취해졌다면 지금의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은 목함지뢰 사건도 있고 또 한미 군사훈련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야기하신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 제의가 북한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제로다라고 봅니다. 좀 북한의 대화 협력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대통령의 고심의 흔적은 느껴지는데 조금 그래서 말씀하신 조금 타이밍이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밍이 늦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이 우리가 5.24 주체 같은 걸 해제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남길 때는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고민이 뭐냐면 우리 야당도 아까 오늘 광복절 경축사 문제를 가지고 논평을 냈습니다만은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그러면 야당이 이러한 획기적인 한반도 남북 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데 야당이 이야기하는 대안이 뭡니까 그럼? 대안을 좀 말씀을 해보라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국제정치학자로 보기에는 지금 대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대안은 북한의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고 아니면 정권이 안 바뀌면은 그들 스스로 변해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믿고 투자를 하고 남북 대화되고 북한이 체제 변화가 있는 것이지 지금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거처럼 김대중 노무현 정권처럼 6.15 선언 14 정상회담 정신을 가지고 간다.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봤습니다. 그런 북핵 만들고 생화학무기 만들고 미사일 발사하고 이거를 반복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명확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당 방식이든 야당 방식이든 사실 남북 관계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뾰족한 대책이 나오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비판하는 거고. 그런데 자 오늘 좀 화제를 바꿔서 오늘 대통령 경축사에서 이거를 국내 정치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와 국정기조와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가 이제 국정기조를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 두 가지를 이제 크게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그를 위한 이제 전제 조건으로 4대 개혁을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제 박창원 교수님, 이게 어떤 하반기가 아니라 집권 후반기에 이제 국정 기조를 예고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일관되게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정 전반기 이제 반이 지나갔는데 2년 반이 지났죠. 이 반 동안에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측면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이런 어떤 경제 발전 또 그걸 위한 이제 4대 개혁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좀 이 4대 개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지난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국민의 기대를 완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내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노동 개혁 부분이
아버지 세대의 일자리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 피크제를 하는 게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건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다. 또 공공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개혁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관피합니다. 낙하산 인사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여전히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공공부문 개혁이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개혁 부분에 대해서 특히 재벌개혁 지난번에 롯데 문제로 상당히 말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과를 못 내고 노동개혁만을 추구한다 그러면 과연 그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기식 외에는 어떤 타협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 개혁 특히 낙하산 문제라든지 관피아 문제 또 재벌개혁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균형 있게 돼야지만이 국민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개혁의 대상자들에게 우리도 조금 양보를 하면은 국가가 더 발전하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거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저기 안 되니까 재벌개혁도 안 되고 공공개혁도 안 되니까 우리한테만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반발만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4대 개혁 기조를 삼은 건 좋지만 그 4대 개혁이 국민들의 어떤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쪽 방향으로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4대 개혁 하시는 건 좋은데 국민들의 어떤 그 동의 이런 부분들을 꼭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좀 제가 반론이 있으실 보기에는 것 같은데. 뭐 예. 오롯이 맞습니다. 박 교수님 지적에 예.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민간 개혁이 성공하기 전에 좀 공공부문, 정부 개혁이 좀 강력하게 돼야지. 선으로 보면 공공하고 민간 가고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또 예. 우리 국민들도 정부가 솔선수범. 솔선수범. 우리 그렇죠. 지금 영국에 예. 지금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하는 개혁 이런 것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경축사에서도 과거 70년 우리의 위대한 역사 성취감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앞으로 이런 개혁이 안 되면은 선진국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노동개혁을 얘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의 문제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노동개혁 문제는 지금 사실 재벌의 기득권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정규직 주로 여기 포함됩니다. 공공기관 대기업 정규 노동자 168만 명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 크니까 600만 명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일자리 부분이 해소가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한번 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또 해소해보자 이런 큰 틀에서 접근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세대 간의 갈등을 또 앞으로 경제 침체를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개혁의 우선순위에서 지금 강조를 하는 거지 다른 부분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진정한 광복은 통일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통일의 완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개혁 과제가 우리 남한 사회에서 제대로 안 되고 선진 사회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잡 단단한 통일 사회를 북한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처절한 고민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중량을 풀어가는 것이 맞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대통령이 이제 4대 개혁을 다시 얘기한 거는 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후반기에 4대 개혁을 강하게 드라이브하겠다 이런 의지로는 봐도 되겠는 거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박태우 교수 그리고 장한대 박창한 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